네, 안녕하세요. 은행 이론과 실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겨서 지난 그 오프라인 강의를 좀 못하고 이렇게 부득이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강의 이 진도가 두 강좌 사이에 좀 달라서 이걸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해서 녹화본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근데 월목 월목 학생들의 경우는 이 순서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월목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그 나중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앞부분을 제가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때 시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 시청 가능 기간 그리고 수업 인정 시간이죠. 그걸 좀 융통성 있게 제가 조정을 할 테니까 다소 좀 순서가 어긋나서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두어 번의 강의로 한 두어 번의 강의를 했죠. 제가 그 은행의 정의, 은행업 그리고 은행의 필요성, 은행의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그 은행이라는 존재,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하는 조직이라고 했을 때 그 은행의 대출이 가지는 좀 특수성 또는 은행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이 좀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관계금융, relationship banking이라는 용어하고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관계금융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좀 사실은 말이 있긴 하죠. 정말 관계금융이라는 게 있는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논의인데요. 우선 정의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은행과 고객이 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제3자와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관계금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관계금융을 통해서 양자 간, 은행과 고객 간의 사적 정보의 흐름이 촉진되고 상호 신뢰가 형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 정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학자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좀 더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관계금융이란 것은 은행과 차입자의 쌍방관계가 쌍방 간에 반복되는 신용거래, 그러니까 은행과 차입자 간의 그 쌍방 간에 반복되는 신용거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를, 그 관계를, 신용거래의 관계를 우리 관계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이것이 오래전부터 사실은 은행 말고도 이제 다른 금융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서 은행은 좀 유별난 면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특별한가? 은행이 스페셜한가? 뭐가 차이가 있지? 뭐 이런 식의 의문이죠.
그런 식의 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 증거를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결국 그렇다면 그걸 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무엇이 은행이 이 다른 금융회사와 차별을 만드는 그런 점인가? 어떤 점에서 은행이 스페셜한가? 디프런트한가? 이런 것을 좀 학술적으로 탐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파마의 1985년 연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하게 또는 뭐 어떤 식의 논의를 이보다 더 빨리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좀 영향력 있게 그 뒤에 연구에 영향을 주고 굉장히 유명하게 인용이 되는 연구, 그러면서도 최초 시도적인 연구라고 평가받는 것이 파마의 1985년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 결과가 파마 1985년 이렇게 하면서 논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뭐냐면 파마의 이 논문, 파마의 이 논문은 제목이 뭐냐면 What's different about 이런 논문입니다. 제목이 What's different about banks입니다. 은행은 뭐가 다른데 이 뜻이에요. 요게 이제 그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1985년에 이제 그 이러한 그 종류의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의 논문들이 줄을 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얼마 안 돼서 또 제임스라는 사람이 또 1987년에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은행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죠. 파마 연구에서도 보듯이 은행은 무엇이 다른가? 이 말은 은행이 뭐 스페셜한 뭐가 있다는 거죠. 제임스의 연구는 뭐냐면 제목이 Some Evidence on the Uniqueness of bank loans.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목이 Some Evidence on the Uniqueness of Bank Loans입니다. 뱅크 론의 유니크니스, 유니크하다 말은 독특하다는 뜻이죠. 은행 대출의 유니크니스에 대한 어떤 증거,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죠. 약간의 증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거는 뱅크가 뭐가 스페셜, 디프런트한 것이냐라는 것이고, 이거는 은행 대출이 독특하다는 약간의 증거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증거를 자기가 발견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맥락이죠. 은행이나 또는 은행 대출은 좀 스페셜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은행은 스페셜하고
은행의 대출은 유니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관계금융이 있다는 증거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일단 좀 봐야 됩니다. 파마의 논문은 여기 우선 읽어보고 난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CD의 지급 준비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CD 발행 금리와 CP의 발행 금리가 유사한 수준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일단 그럼 CD가 뭐이고 CP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는데 CD와 CP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CD가 뭐냐 하면 이거는 Certificate Deposi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ertificate란 말은 증서죠. 증서. 그래서 이 전체를 CD를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은행이 제가 강의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행은 예금을 받는 것을 주 업무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통장을 받게 되죠. 예금 통장을 받죠. 근데 그 예금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예금의 형태인데 이 CD란 거는 증서를 줍니다. 예금 통장이란 거는 우리 보통 보면 이 통장을 이렇게 넘기면 그 뒤에 거래가 기록될 난들이 좀 더 여분이 있고 약간의 얇은 수첩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이 증서란 거는 한 장의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처럼 하나의 증서죠.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걸 준다는 거예요. 예금을 들게 되면 이걸 준다는 거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양도성이 있습니다. 양도성이 있단 말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넘긴다? 팔아서 넘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금 통장을 갖고 있으면 예금 통장은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예금 통장을 갖고 나서 팔 수는 없죠. 근데 이거는 예금이긴 한데 양도가 가능한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금리가 형성이 되겠죠. 시장에서 이렇게 팔고 산다는 것은 가격이 결정된다는 뜻이고, 가격이 있다는 것은 결국 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D 금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CD 금리. 보통 90일물, 며칠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90일물짜리. 90일물이란 말은 만기가 9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D를 은행이 발행하는 거예요. 자, CD는 예금 증서이기 때문에 은행이 파는 겁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90일물이란 말은 발행하고 난 뒤 90일 되면 만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CD를 계속 갖고 있으면 90일 뒤에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전에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의 성격이 있다는 뜻에서 양도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CD란 것이 역시 은행이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예금인데 가장 크게 가장 비중 높게 예금인데 예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CD 역시 그 예금의 한 종류로서 은행이 재원을 조달하는 한 방식이 됩니다. 자, 자 그럼 은행이 CD를 발행해서 돈을 이렇게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금이란 거는 어떤 그 법적인 규제가 있냐면 지급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지급준비금 지준이죠. 지준. 은행은 예금은 이렇게 수시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이 들락날락하는 예금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 은행에 예금자가 돈을 찾으러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급 요구에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 정도의 만약에 예금을 받았다. 그럼 이걸 전부 다 대출에 쓸 수가 없어요. 왜? 예금을 100 한 사람, 예금 100이란 거는 결국 뭐 한 명이 100을 했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아서 100이 됐던 간에 이 100을 찾으러 올 거 아닙니까? 100 중에 얼마를. 그럼 이 찾으러 오는 걸 대비해서 그 이제 찾으러 온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출에 응해야 되죠. 그때를 대비해서 일정한 부분을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4 정도를 4%가 지급 준비율이라면 100을 예금 받으면 4원은 놔둬야 됩니다. 나머지 96원을 이제는 은행이 은행의 의도대로 뭐 대출을 하든지 유가증권을 사든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조달하더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96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100원을 조달하면서 한 3% 이자를 지급했다 칩시다. 3원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3원. 그죠? 예금에 대한 이자를 3% 줘야 된다면 3원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3원. 이건 확정적이죠. 3원을 줘야 된다는 거. 근데 100원을 다 쓸 수 있으면 은행은 3%가 재원의 조달 비용이 되는 거예요. 100원을 쓰기 위해서 3원을 지급해야 되니까 100원이란 재원을 조달하려면 3원 정도의 이자를 줘야 되니까 3%가 재원의 조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바로 재원의 조달 비용이 될 수 있죠. 근데 96원을 100을 받더라도 96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96밖에 못 쓰면서 3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예금자가 은행이 뭐 지급 준비를 하니 마니에 관심이 없죠. 자기들은 그냥 100원을 맡긴 거고 3원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은행 내부 입장에서 보면 96원을 쓰면서 3원을 주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4원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재원 조달 비용은 좀 올라갑니다. 3%보다.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CD 금리가 3%라고 해도 은행은 실제적으로 3. 얼마 3 나누기 96 정도의 이자율을 부담하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재원 조달 비용이 표면적인 3%보다 좀 높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CD는 은행이 재원 조달 해서 결국 이걸 대출로
쓸 수 있는 대출 또는 다른 거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조달 방식이 됩니다. CD.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CD 금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CD 금리가 바로 3%. 요게 이제 금리죠. 자, 어떤 뜻인지 이제 CD에 대해서 좀 이해갑니까? 또 뒤에 가면 우리가 또 쭉 나올 거예요. 그때 좀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 이제 파마의 논문에서 나오는 용어에 CDCP가 있으니까요. 반면 CP는 뭐냐 하면 커머셜 페이퍼입니다. CP.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업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상업 어음이 아니고 융통 어음인 거죠. 그래서 기업은 직접 자기가 자기의 신뢰로 CP를 발행해서 돈을 바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죠. 자금 조달 수단. 자, 차이가 있죠. CD는 은행이 발행합니다. CP는 누가 발행한다고요? 기업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CD는 은행이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결국은 대출을 통해서 기업에게 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간접 금융이죠. 그죠? 모르잖아요. CD를 산 사람은 자기 돈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기업에게 갈 텐데. 그런데 CP는 기업 어음을 팔아서 어떤 특정한 기업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어음을 팔아가지고 바로 매각함으로써 돈이 들어오죠. 그럼 그게 바로 자기가 돈을 운영하는 수단이 됩니다. 직접 금융이죠. 그리고 어음이란 자체가 여기 왜 융통어음이란 말을 썼냐면 자 이거 좀 밑에 있나요? 어음이란 건 원래 상거래에 수반돼야 됩니다. 수반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라보다 원래 그 형태였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사면서 외상으로 이제 돈을 물건을 살 때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물품 판매를 하고 그럼 현금을 줘야 되잖아요. 현금. 그죠? 근데 현금을 바로 안 주고 외상으로 나중에 90일 뒤에 현금 줄게 하고 발행해서 주는 것이 어음입니다. 그래서 물품 판매라는 것이 바로 상거래예요.
그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어음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동반되는 것이죠. 요걸 상업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융통음은 여기에 반해서 상업음이 아니란 뜻이죠. 여기서 보면 커머셜 페이퍼는 이런 물품 판매와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업 A가 예를 들어서 기업 A가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그냥 공급받고 싶은 거예요. CP를 발행해서 누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에게. 이걸 CP를 팔아가지고 자금을 그냥 공급받고 싶은 거예요. 필요 자금을. 그래서 요 글의 상업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그냥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빌리는 음이에요. 발행하는 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융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조금 더 이제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은행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파마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파마가 What's different about banks에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은행 CD죠. 은행이 CD를 발행했을 때 CD의 발행 금리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발행한 CP 발행 금리가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CD가 발행이 돼갖고 CD 발행 금리가 있습니다. 은행이 이제 CD 발행하면 가령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3%에 발행했다. 그럼 은행이 돈을 이제 CD 발행한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지급 준비 부담이 있습니다. 은행은 지급 준비 부담 때문에 요 금리가 약간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뭐 가령 이게 0.1%로 합시다. 해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가산금리 그죠? 여러 가지 뭐 인건비란 관리비 등등의 추가 비용, 추가 뭐 부담, 인건비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결국 얼마의 금리가 나오면 요 금리가 뭡니까? 요 인건비는 뭐냐면 대출 관련 인건비입니다. 관리비죠. 일종의 대출 관련 뭐 추가 부담 그죠? 대출을 해야 되니까 뭐 대출 관련 인건비나 무슨 뭐 법률적인 비용 있죠. 뭐 그런 비용들을 다 합쳐가지고 요게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나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예요. 대출받는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죠. 하는 금리가 됩니다. 자, 그럼 CP는 어때요? CP 금리.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파마가 발견한 게 뭐냐? 파마의 1985년 논문에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요 CD 금리와 CP 금리가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3%로. 요게 이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금리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금리는 바로 요 금리입니다. 나머지는 은행 안에서 일이죠. 그럼 CP 금리가 3%면 이것이 거의 뭐 플러스 알파 뭐 그 기업에 무슨 업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요 자체가 그냥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가 됩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 자, 그러면 파마의 발견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시장에서 CD 금리하고 CP 금리가 유사한 걸 발견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CD의 경우에 요 네모 퍼센트,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 4.5라고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 CP 금리가 3%일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거의 3%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은행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이 직접 금융으로 스스로 조달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시장에 나가서. 그럼 여러분이 기업인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금리가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기업이 자기 재원 조달하는데 금리란 건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이 높은 게 낫습니까? 낮은 게 낫습니까? 당연히 낮은 게 낫죠. 그럼 이 두 개 중에 뭐가 낮아요? CP 금리가 당연히 낮습니다. 그죠? CD 금리를 통한 대출, 결국은 기업에게 대출이 올 텐데 그 금리는 당연히 기업이 직접 이 CP를 발행해서 조달한 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기업들은 CP를 발행하는 방법을 택하겠죠. 재원 조달을 위해서. 근데도 단기 자금에서 이 CP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단기 자금 조달 방식이에요. 단기 자금. 그럼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CP를 우월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 단기 자금에 상응하는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CD를 발행해서 좀 더 높은 금리로 기업에게 대출을 하는 방식밖에 없는데 이 방식은 분명히 기업에게는 불리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CD 발행에 의한 은행의 단기 대출은 사라져야 되겠죠. 왜냐? CP를 통한 직접 금융보다 기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기업이 결국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라져야죠. 대출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 방식에 의한 대출은 잘 안 될 거니까. 근데 여전히 이 CD의 발행을 통해서 은행이 이 재원을 조달해서 이를 통해 기업에게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계속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아니,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인데 높은 비용을 이렇게 감수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바로 그 파마는 관계금융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 대출의 특수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은행 대출이 왜 특수하냐? 관계금융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 방금 봤듯이 CD의 발행에 의한 은행의 단기 대출이 기업이 스스로 CP를 발행해서 기업음을 발행해서 조달한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아야 되죠. 근데도 선호되는 이유가 뭐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렇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무슨 다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행 대출은 좀 특수한 게 있더라. 다른 그 금융회사의 대출보다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스페셜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스페셜한 면이 뭐겠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 그 오늘 이야기하는 뭔가 기업과 은행 간의 은행 쌍방 간의 장기간의 지속적인 반복되는 거래, 그 거래로 인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차별화된 서비스가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1985년 파마의 논문, 이거 What's Different About Banks, 이것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CD 금리와 CP의 발행 금리가 유사한 점에서 착안을 한 거죠. 저러면 CD 발행에서 조달한 자금 안 팔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은행 대출이 CP를 통한 직접 금융보다 선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그 비용의 그 우위를 자기들이 향유하지 않고 더 비용이 높은 은행 대출을 왜 이용할까? 이것이 바로 관계금융이 있다는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금리가 높더라도 은행 대출이 주는 뭔가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금융이 존재하구나. 관계금융이란 우리가 지금 이름 지은 이 관계금융이라는 이 형상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낸 것이죠. 이게 바로 관계금융의 증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논문은 한 2년 뒤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의 논문에서 CP와 CD 발행 금리에 주목했다면 제임스의 1987년 논문은 은행 대출이라는 현상, 사건, 은행이 대출했다는 하나의 사건이 그 대출을 받은 사람, 은행 대출을 했다는 그 현상, 좀 지우겠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했다. 제임스 1987년. 이거의 논문의 골자는 뭐냐면 은행이 대출을 했다. 은행이 있고 기업 있습니다. 뭐에 주목했냐면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했다. 그러면 이 대출 시점이 T라면 대출을 준비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근방에 대출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딱 그 시점에 딱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의 사전 시점이 있죠.
대출을 신청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T 시점에서 대출이 되었을 때 대출의 이전 시점이 있습니다. 이전 시점, 그 다음에 대출을 받고 난 시점, 얼마간의 주식 가격을 체크한 거예요. 스톡 밸류 또는 프라이스라고, 스톡 프라이스가 더 낫겠네요. 주가는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 이 기업의 주가. 그러니까 대출을 했다는 이것이, 이게 이제 은행 대출이죠. 다른 데서의 대출이 아니고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이 소식, 뉴스가, 또는 이런 이벤트가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또는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나와있죠. 기업 주가가 은행과 대출 계약 체결 발표 직후에 유의적으로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여기는 그냥 직후라 해놨는데 직전과 직후를 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 스타디를 한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시점에 주가가 유의하게 오르더라는 거예요. 상승.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임스의 논문은 대출을 받았다는 게 사실 어떻습니까? 대출을 받는다는 기업이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죠? 기업 입장에서 대출 받았다는 차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채무를 졌다는 거 아닙니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돈을 빌렸다는 것은. 그럼 이건 결코 어떻게 보면 돈이 많아서 대출 안 하는 기업이 좋은 거지, 대출을 은행으로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빌렸다는 것이고 빚을 졌다는 것인데도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주가에 플러스의 효과를 줬다는 것은 이 대출이 뭔가 특수한 점이 있구나. 왜냐면 그게 은행 대출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출이 아니고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것, 이거 뭔가 특수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유니크니스가 있다는 거죠.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은행 대출에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차입을 해서 채무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탁 프라이스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다.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기업의 매출 실적이 좋아졌다든지 이익이 좋아졌다든지 할 때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있다든지 뭐 어디에서 수주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죠?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이거는 대출을 가지고 해봤거든요. 대출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전해졌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유의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은행 대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 기업에게 은행 대출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은 뭐 신용도가 있구나, 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기업이구나, 이런 식의 좋은 효과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대출은 이게 뭐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도 아니고 특별하게 은행 대출은 좀 유니크한 면이 있는구나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한 골자가 되죠. 은행 대출의 유니크니스. 뭐 내용은 조금 더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뭐 어떤 그 연구를 했던 이 상황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은행이나 은행 대출, 특히 이제 은행 대출이죠. 은행 대출은 좀 특수한 면이 있더라. 차입자 입장에서 분명히 빚을 지는 행위이고 돈이 부족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파머의 경우에는 그것이 뭐 금리가 높은 은행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이 하나의 사건이 기업 주가도 높여주는 것이고, 그죠? 그럼 이건 뭔가 은행 대출이 우리가 모르는 뭐 특수한 면이 있지 않나, 그 특수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수성이 바로 관계금융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관계금융이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관계대출에서의 그 특수성이 뭐냐? 편익이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업에게. 굳이 기업이 다른 조달 방식에 비해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이유, 제공하는 그 은행 대출을 받는 이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좀 유니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관계금융인데, 내용을 보면 뭐냐면 유동성 서비스, 리퀴디티죠. 유동성 서비스를 준다. 관계금융. 그러니까 은행과 기업 간에 꽤 오랜 관계, 쌍방이 꽤 오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수수하는 그런 금융이 이제 관계금융인데, 이런 관계금융을 통해서 유동성 서비스가 기업에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일반 한순간에 그냥 그 오랜 동안 지속되지 않은 관계라도 유동성 서비스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지 않은 거래처와의 경우에는, 그 거래의 경우에는 갑자기 뭐 자금 시장이 악화됐다, 어떤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럼 대출을 다 끊죠. 그런데도 그때도 안정적으로 우리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가진 그 차입자 기업에게는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도 안 그런 경우보다 더 많게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뭐 대출 약정을 통해서 주로 이제 공급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대출 부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관계 서비스라고 해서 유동성 이외의 금융중개 서비스인 겁니다. 이건 유동성 이야기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여러 가지의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준다, 대출해 준다는 그런 뜻이고요. 첫 번째가 이거 외에 또 다른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건데, 이건 이제 유동성 외의 금융중개 서비스입니다. 어떤 거냐? 좋은 평가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했다. 그러면 대출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3자가 보기에는 이 기업 은행한테 대출까지 받고 괜찮네. 은행이 줄만 하니까 준 거 아니냐. 은행이
저 기업한테는 자금을 제공해도 좋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이 된 거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신용을 인정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신용도가 높은 우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용도가 있는 기업이란 걸 은행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 아무리 관계가 좋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고 난 뒤에 항상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를 하면 왜 감시를 합니까? 은행도 자기 빌려준 걸 받아야 되니까.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지만 모니터링을 하죠. 그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감시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자기의 그 대출받은 업무에 충실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신용 위험이 낮아져요. 대출에. 그 대출이 부도가 날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갚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한테도 물론 좋고 기업한테도 좋죠. 신용 위험이 낮아지면 투자자의 신뢰가 제고되니까. 이 기업이 은행의 감시를 통해서 신용도가 높아지면 결국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주식이 있겠죠. 이 기업에 자금을 한번 제공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괜찮네 저기요 하면서 그게 이제 신뢰가 제고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투자, 뭐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할 때 자금을 흔쾌히 줄 거 아닙니까? 신용위험이 낮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유동성 외에 관계금융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에게 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관계금융이라는 걸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다시 돌아가면 파마의 경우에 낮은 금리보다 높은 금리인 CD를 통한 은행 대출을 기꺼이 기업들이 수용을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기업은 이 은행하고 좀 특수한 관계인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은행은 나중에 대출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네. 그리고 이런 신용 인증이라든지 또는 뭐 사후 감시에 의해서 신용도가 제고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투자자가 평가할 때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기업의 입장인데 좋은 것만 있겠느냐. 이 관계금융인데 편익, 베니핏이죠. 분명히 비용도 있다, 코스트도 있다,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협상력 약화입니다.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은행도 그렇고 기업 그렇고 그죠? 어떻습니까? 둘 다가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죠. 은행과 기업이 같이 이렇게 좋아질 경우 위에처럼 편익이 형성이 되겠지만 은행과 기업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뭐 성장해 갈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때는 은행과 기업이 서로 그 이익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기업을 편취하려고 합니다. 홀드업 한다고 하죠.
은행을 좀 뭐랄까요? 어, 뭐랄까?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좀 이익을 짜내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죠. 탈취한다랄까요? 그 협상력이 약화된다. 은행과 기업의 만약에 이익이 서로 상충이 된다면 결국 갑은 누구냐 하면 은행입니다. 갑. 기업은 을이고요. 대부분의 기업일 경우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업일 경우에 은행보다는 기업 숫자가 훨씬 많죠. 그러다 보면 은행이 훨씬 더 그 뭐랄까요? 독점력 면에서 독점도 면에서 좀 더 높기 때문에 많이 없으니까요. 기업이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의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자금이 막 남아 돌 때는 은행이 기업에게 이렇게 뭐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냥 보편적인 경우라면 은행이 기업보다는 조금 갑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의 상충이 있을 때는 기업은 협상력이 약화됩니다. 그 말이 잘 안 먹힌다는 거죠. 은행에게 협상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연성제약 예산 문제가 기업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성 예산 제약이란 말을 잘 안 들어봤을 텐데, 연성 예산 제약. 예산이 연하단 말은 뭡니까? 쭉쭉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트한 예산이 아니고 몰랑몰랑해서 이렇게 쭉 펼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가져가지 않고 좀 더 예산 요구하면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필요할 때 관계금융위에서 오래된 그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에게 유동성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그걸 믿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업의 경영주가 고위험 위험도가 높은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 고위험 프로젝트란 말은 위험이 높으면 뭐가 높습니까? 리턴이 높죠. 위험이 비록 높지만 리턴도 높기 때문에 이거 잘 성공하면 물론 성공 확률이 좀 작은 게 이제 고위험이죠. 실패할 확률도 크고 변동성이 큰 거죠. 그래서 리턴이 높은 걸만 본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 실패하면 은행이 도와줄 거니까. 이런 유동성 공급을 해주겠다는 관계금융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은행의 그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높은 방식의 운영을 지향하는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성 예산 제약의 문제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예산에 친다면 이러한 관계 금융 때문에 나중에 돈 좀 더 필요해요 이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리켜서 소프트 버짓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산이 경성이 아니고 딱딱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서 길게 늘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건 결국은 고위험 프로젝트는 실패할 확률도 크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기업에게 좀 불리할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시 비용도 발생하고, 그죠? 일종의 이제 이게 바로 대리인 비용인 거죠.
주주들은 고위험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바라지 않아도 대리인인 주인이 연성 예산 제약 현상 때문에 고위험 프로젝트를 추구하려고 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감시 비용의 증가, 뭐 갈등, 뭐 이런 것들의 증가해서 결국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 이걸 이제 총칭해서 이제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체 비용 발생은 이런 거죠. 하나의 은행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좋은 문제가 생기지만 관계금융이라는 그 형태의 편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하나에 너무 종속되는 하나의 은행에게 종속이 되어버리는 종속되는 현상, 종속이 심화되는 종속 심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정말 다른 은행과 거래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교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교체, 스위칭 코스트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다른 쪽으로 거래선을 이렇게 스위치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이것이 교체 비용이 굉장히 발생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이제 은행을 탐색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존의 은행에서 잃게 되는 여러 가지의 비용, 그러니까 일종의 기회 비용인 거죠. 이쪽으로 하게 되면 저쪽과의 은행에서의 오래된 관계를 통한 그 비용 절감의 효과 또는 여러 가지 편의가 상실되는 일종의 기회 비용이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협상력이 약화된다거나 연성 예산 제약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교체 비용의 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비용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관계금융이라는 하나의 행태, 하나의 행태라고 할까요? 관계금융은 기업에게 좋은 점도 주고 나쁜 점도 좀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 1시간 좀 넘었는데 별로 이렇게 2장 가지고 지금 1시간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금융과 은행의 특수성이 오늘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목 강의를 듣는 학생은 관계금융 앞부분에서 약간 제가 강의를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이 강의를 먼저 들어도 괜찮아요. 이 강의를 듣고 그 이전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들어도 괜찮으니까 뭐 그게 영 싫으면 그 다음 주 초에 오프라인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 다음에 화금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 강의를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